자, 이번에는 외세 침략하고 병자호란 내용까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즉 이번에는 침략에 당한 것 그리고 여러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조선이 언제 건국이 되었냐면 1392년에 건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200년 동안은 전혀 전쟁이 없었고요.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교적으로 평화로운 그러한 시대들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군역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이 국방력이 약화될 때 한몫했던 것이 뭐냐면 원래 천민을 제외한 모든 양인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200년 동안이나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걸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긴장감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6세기쯤 되니까 군역 대신 배를 걷었어요. 당연히 군대 가는 것보다 배 몇 번 내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한편 조선의 상황은 이랬어요. 자, 근데 한편 일본의 상황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에 걸쳐서 좀 분리가 돼 있던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 침략을 꾀하게 돼요. 그 이유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에서 내부의 문제, 내부에서 반대 세력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대륙 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함인데 이 대륙이라 함은 그렇지 명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 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반대 세력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1592년 4월 조선은 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요. 부산진 동래성에서 일본군에 맞섰지만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을 맞서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 조총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해보자면 조선도 조총의 존재에 대해서 임진왜란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조총이라는 것이 있고 조총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조선군이 생각했을 때 지금 조총을 사용하는 것은 단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이것을 장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비가 오면은 쓸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총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일본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총의 단점을 극복했냐면 두 사람이 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은 조총을 쏘고 뒤에 사람은 조총을 바로 장전해주는 그렇게 해서 조총의 장전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단점을 극복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과 20여일 만에 조선의 수도인 한성이 함락당하게 되고요. 선조는 이때의 왕이 선조였거든요. 선조는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이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된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이 한반도에 굉장히 유명한 큰 강을 세보면요. 총 5가지가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이렇게 총 5가지의 강이 있는데 의주가 압록강이 있는 쪽에 위치를 하거든요. 왜 의주로 갔냐? 여기서 이렇게 국경만 넘어가게 되면 바로 명나라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되었어요. 일본군은 어느새 함경도 지방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때 활약을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의병, 승병, 수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병과 수군의 활약이 엄청났는데요. 의병부터 보자면요. 백성들이 자치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병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의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병은 익숙한 지리를 활용한 전술로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이 의병군으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 총 4명이 있는데 곽재우, 조헌, 고경명, 정문부 등이 있습니다. 자, 곽재우는요. 우리가
홍위 장군이라고 많이 불리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홍위 장군 박곽재우 있었어요. 자, 그리고 승병에서는 사명대사인 유정이 이제 병사들을 모아서 활약을 해주었고요. 자, 수군은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전투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하였고요. 특히 한산도 전투에서는 하객진 전법으로 승리를 하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남해를 장악합니다. 남해를 장악해서요.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리고요.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키게 됩니다. 자, 곡창지대를 지킨 게 의의가 뭐냐? 바로 조선에서 가장 큰 쌀 생산 지역입니다. 이 곡창 지역이. 그래서 우리의 식량이나 백성들의 식량을 좀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명나라에서도 지원군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김시민은 진주에서, 권율 장군은 행주장선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남쪽 해안지방으로 일본이 밀려나게 되어 휴전을 제의하였지만 3년 동안 협상을 하다 결국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임진왜란 다음에 정유재란으로 다시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유재란과 임진왜란을 둘이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요. 그냥 다 임진왜란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임진왜란이 닥쳤을 때와는 달리 조선은 이미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명군과 함께 일본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수군에서는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철수하는 일본군을 노량해전에서 완전히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이로써 7년 동안 있었던 긴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럼 이 임진왜란 플러스 정유재란의 결과로서는 어떻게 나오냐? 일단 조선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 농토의 3분의 2가 황무지로 변했어요. 자, 그렇다면 농민들도 피해를 입겠지만 이 쌀 같은 걸로 세금을 걷는 국가의 재정으로서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겠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불국사나 사고가 불타버리고요. 문화재는 약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은 왕조실록이 태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선 왕조실록도 정품이에요. 왜냐면 그 이전의 왕들도 그 조선 왕조실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걸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혹시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일본은 정권이 바뀝니다. 아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의 정권을 전국을 통일했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를 세움으로써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일본은 문화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기술자들을 데려갔고요. 문화재를 약탈해갔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조선은 일본 요청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하고요. 외교사절단인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왕래하지는 못했다고 전해져요. 자, 이때 만주, 조선, 만주는 조선과 명나라가 함께 이제 막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여진족이 빠르게 세력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명나라, 후금, 조선 이 세 나라의 서로 관계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고요. 자, 광해군은 우선 선조의 아들이에요. 선조하면 기억해야 될 것은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 있을 때 의주로 피난을 간 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광해군이라는 사람은 선조 이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복구 사업에 힘을 좀 쓰게 돼요. 그래서 토지대장이나 호적 정리를 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수입을 늘리게 되고요. 무너진 성곽이나 무기를 수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주는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통일해요. 그러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후금이 명나라를 위협하게 되니까 명나라는 이제 내가 너네
임진왜란 때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우리 지금 도와줘 라면서 네,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요, 광해군이 이제 집권을 할 때였잖아요. 광해군이 강홍립과 일만의 군사를 파견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실리적으로 대처하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자, 이 말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너네가 질 것 같으면 빨리 항복해버려라. 후금과 명 둘 사이에서 한 나라를 지지하거나 한 나라가 이기도록 돌아주지 말고 너네는 그냥 겉모습으로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우리가 명나라 너희 도와주는 모습만 보여줘. 후금한테는 빨리 항복하고 명나라가 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서 서인의 반발이 있습니다. 서인이 반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요. 광해군 시기 때는 네, 북인이 정치를 주도하였다라고 해요. 일단 서인들은 네, 광해군을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인들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중시하는 파였기 때문에 너네 지금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는데 그 의리를 저버리겠다는 말이야? 라면서 광해군에게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싶은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핑계거리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예전에 광해군이 그 적자였던 영창대군과 그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자신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유폐시켰던 사건이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반 윤리인 유교 윤리를 저버린 사건이다. 그러므로 광해군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정변을 일으키고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몰아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바로 인조를 왕으로 세워요.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조 이후부터는 서인과 남인이 정치 세력을 주도하는 것까지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청이 그럼 조선을 침략하는 사건에 대해서, 즉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인조 반정이 있고 나서 권력을 장악했어요. 누가? 인조와 서인 정권이. 자, 그러면서 서인 정권 뭐 좋아했어? 그렇지. 명과의 의리를 중시했잖아. 그러니까 명과는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배척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누가 반발할 것 같아요? 네, 후금이 반발하죠. 자, 후금이 반발하는데요. 이때 하필 또 인조 반정에 큰 역할을 했던 자신이 1등 공신인 줄 알았다가 2등 공신이 된 이괄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괄의 난이 일어나면서 조선이 굉장히 혼란해져요. 이 혼란을 틈을 타서 우리 조선한테 화가 났던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아닙니다. 이때 우리 아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왕은 누구였나요? 네, 맞아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왕은요, 선조입니다. 자, 선조는 의주로 피란을 갔어요. 인조는 정묘호란이 일어나니까 강화도로 피란을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병이 일어나요. 뭐 정봉수나 이립과 같은 의병들이 일어나서 도와주지만 황해도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후금이. 하지만 명과 전쟁이 후금이 약속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조선과 형제 관계만 맺고, 당연히 형은 후금, 동생은 조선이겠죠. 형제 관계를 맺고 물러납니다. 자, 후금이 세력을 더 키웠어요. 그래서 국호를 청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번엔 조선한테 군신 관계를 요청합니다. 아까는 형제 관계였는데 그거는 형과 동생의 관계잖아요. 가끔씩 타족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군신 관계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에서는 싫어하죠. 척화파, 굴복하지 말자라는 척화파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거절해요. 자, 그때 청태종, 청의 황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다시 침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하거든요. 임경업이 백마상선에서 항전을 하지만 한성은 일주일 만에 함락당합니다.
자, 인조는 이제 다시 아까는 인조가 첫 번째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로 왔나요? 그렇지.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강화도로 피란을 갔어요. 이번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요. 네,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갑니다. 자,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옮겨서 대항을 하지만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고 말죠. 자, 결국 졌어요. 조선이 항복하니까 졌습니다. 세자, 왕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군식관계를 거부하자라고 주장했던 척화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게 됐어요. 당연히 어디로? 네, 청나라로요. 해마다 많은 양의 공물을 바쳐야 했으므로 조선은 청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커져갔다고 해요. 자, 이때 청에 있다가 돌아온 효종. 자, 청나라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정벌하자, 전쟁의 치욕을 씻고 명과의 의리를 지키자라면서 북벌을 추진합니다. 자, 그 북벌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요. 군대 양성에 힘을 써요. 하지만 두 차례 전쟁을 겪은 백성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백성들은 싫어했죠. 백성들이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즉, 중국에 대한 또한 중국을 거의 다 잡아먹은 청나라에 대해서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조선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청나라한테 지원 요청을 받아서 도와주러 갔어야 돼요. 이거를 나선 정벌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효종이 죽은 나서 이 북벌 추진 이거 흐지부지 되고 사실상 중단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 정치 운영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탕평책, 붕당 정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